네, 이번에는 내 인생의 책 일곱 번째네요. 네, 어, 일곱 번째로 또 10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제가 내 인생의 책으로 꼽은 게 한 70권 정도 되는 거죠. 오늘까지 합하면. 네, 그 일곱 번째 내 인생의 책은 또 10권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겪어보지 못한 그런 것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제가 요거는 2020년도에 읽은 책인데요.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데이비드 콰먼의 책입니다. 꿈꿀 자유에서 나왔고요. 2013년 원작으로 한글 번역판은 2017년 10월에 처음 나왔습니다. 이 책은 2020년 2월에 나온 개정판을 제가 읽었고요.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이 책을 불렀다고 볼 수 있죠. 전염병을 이해하는 데에는 인수공통 감염의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생태학과 진화의 두 축을 중심으로 인간과 동물의 공존 방법을 모색해야 팬데믹의 위험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고 합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은 동물의 병원체가 인간에게 건너와 생기는 모든 병을 말하죠. 동물 몸속에서 지속적인 변이가 생기는 것은 물론 숨을 곳이 많은 탓에 적절한 백신을 만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책의 마지막 결론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과연 그런지 저자의 분석을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정의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필립 샌즈의 책입니다. 이 책도 읽고 제가 조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정의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제목은 거창하지만 제노사이드와 인도에 반화하는 죄의 기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6년 원작이고요. 2019년 4월 한글 번역판을 제가 읽었습니다. 원제는 East West Street라고 하네요. On the Origins of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현대의 국제사법재판제도의 탄생 계기가 된 뉘른베르크 법정에서 벌어진 재판의 결과를 뒤쫓는 과정의 다큐멘터리입니다. 다큐멘터리이지만 아주 추리소설을 연상케 합니다. 홀로코스트의 피해자인 저자의 외할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의 회고록이면서도 인권과 정의를 위한 두 인권 변호사의 끈질긴 노력이 한편의 장대한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거창하지는 않지만 인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 읽고서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저희도 이렇게 독일뿐만 아니고 일본도 정말 우리나라에 엄청난 그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역자가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봤어요. 역자의 말에서 나오는 걸 보면 일본 제국주의 지도자들 중 그 누구도 인도에 반하는 죄로 처벌받지 않았음을 통탄합니다. 일왕인 히로히토를 포함하여 전쟁 범죄자들을 준엄하게 처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결국은 지금까지 어떤 반성이나 사과 없는 파렴치한 형태를 보이는 일본이죠. 도쿄 국제군사재판에서는 일본 전범들에 대해 침략 전쟁에 관한 범죄만 처벌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다 이렇게 사면하기도 하고 그랬죠. 소수민족 학살 등의 인도에 반하는 죄에 따른 처벌을 했어야 되죠. 그 당시 우리나라 법률가들 중에는 라우터 파이트와 램킨 같은 인물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인도에 범하는 죄 이런 거를 파헤친 그런 법률가들이 우리나라에는 없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요. 참 그러네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최초의 신화 길과메쉬 서사시입니다.
김산혜 씨가 쓴 책이고요. 국내 최초 수메르와 아카드어 원전의 통합 번역본으로 2005년 1월 1판에 이어서 이 책은, 제가 읽은 책은 2020년 6월에 나온 2판입니다. 신화와 문명과 역사의 발상지인 수메르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 남쪽에 시원을 둔 인류 최초의 국가입니다. 본래 이름은 수메르어로는 키엔기르이고 아카드어로는 슈메루입니다. 길가메시는 4800여 년 전 우르크를 126년 동안 통치한 왕으로 아버지는 루갈반다이며 어머니는 들소의 여신인 닌수님으로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인 거죠. 즉 죽을 운명을 태어난 거죠. 아브라함의 출생보다 약 700년 전에 우르크 제1왕조의 5번째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그전에도 참 읽고 싶었던 책이었습니다. 최초의 그 신화라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건 2020년 8월 달에 읽은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인가요? 폴리메스입니다. 네. 폴리메스 와카스 아메드의 책입니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팔아 10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빌어먹는다 따위의 속담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책입니다. 2020년 9월에 한글 번역판으로 나온 책이고요. 2019년 원작이며 원제는 The Polymath, Unlocking the Power of Human, 버설틸러티네요. 네. 버설틸러티. 네, 폴리메스는 여러 주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출중한 재능을 발휘하며 방대하고 종합적인 사고와 방법론을 지닌 사람으로의 의미로 확장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폴리메스. 바로 그들이 인류 역사를 이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이 책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폴리메스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전공을 잘못 선택했지만 제가 문과 성향인데 취직을 위해서는 이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과를 선택해서 공대를 갔습니다만 정말 많이 실망을 했고요. 어쨌든 공대인으로서의 그런 그 삶은 참 보잘것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책을 좀 좋아해서 그 이후에 책 읽고 글 쓰고 이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저도 후회를 하지 않아야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문과나 이과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여러 방면에 있어서 정말 그 교양을 갖춘 그런 인물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폴리메스를 원하기 때문에 제 인생의 책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죠.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파커 J. 파머의 책입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끌고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선사하는 책입니다. 2011년 원작이며 이 한글판은 2016년 11월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제가 2021년도에 읽었고요. 우리의 민주주의를 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미국 정치에 대한 환멸이나 절망 혹은 비참함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이기도 한데 글 전체가 너무나도 교육적이고 교훈적이어서 별로 버릴 게 없는 문장으로 가득합니다. 한번 읽고 말기에는 좀 아쉬운 책이다. 한번 더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느끼게 한 책이었습니다.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파커 J. 파머의 책입니다. 그 다음은 가르칠 수 있는 용기. 이것도 정말 제가 너무나도 읽고 난 다음에 큰 감동을 받은 책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가르침의 진정한 정신을 발견하는 유쾌하고 감동적인 여정이란 부제가
부끄럽지 않은 2007년의 10주년 기념판을 한글로 번역해서 2020년 7월에 나온 증쇠판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사의 삶이 지닌 내면 풍경에 대한 탐험을 밝히는 책입니다. 10주년 기념판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문인, 변화를 위한 교육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처음 책이 나온 후에 10년 동안의 변화 소개와 함께 더 필요한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냉혹하고 무자비하게 평준화된 시험과 같은 교육의 외연이 점점 커져가는 우리 사회의 강박관념이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교육의 테크닉만 중요시하는 문화에 사는 우리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진정한 시험과 학습 및 삶을 대하는 마음을 살피면서 교사들의 내면 여행을 옹호하고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고 있습니다. 교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사를 위한 책 중에서 단 한 권을 꼽아라. 그러면 저는 이 책을 꼽을 정도로 이 책 저자 파커 제임 파머의 이 글에 대해서 정말 큰 감동을 얻었기 때문에 교사를 지원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반드시 추천하는 책이고요. 사실 지금의 교사들도 사실은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7번째인가요? 자전거 여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한강 작가입니다만, 그런 한강 작가의 책에는 어떤 인류의 보편적인 그런 가치, 휴머니즘 이런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책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국내에서 글을 잘 쓰는 사람을 꼽아봐라. 그러면 저는 아마도 한 3손가락 안에 이 김훈 작가를 꼽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이 자전거 여행, 이 두꺼운 책입니다만, 이게 합본으로 된 책입니다. 한 권짜리 책인데요. 한 권짜리 한 권으로 나온 책을 제가 읽었는데 굉장히 두껍지만 정말 읽기 아까운 책이었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곱씹으면서 문장 하나하나를 나도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꿈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길 위에 자전거 바퀴의 흔적으로 저자는 자신의 문학을 새기고 남깁니다. 그 흔적이 있는 곳은 어디라도 가보고 싶죠. 지금 당장이라도 사진가 이강빈에게 자전거를 배운 김훈은 그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2000년 8월의 자전거 여행과 2004년 9월의 자전거 여행 2를 새로 펴내면서 두 권의 목차를 섞어 주제별로 재편성한 이 책은 2019년 4월 판입니다. 문학의 향기 가득한 문체가 전편을 장악하고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읽는 맛에 푹 빠지게 합니다. 적지 않은 분량이지만 세워라 내오라 하면서 마냥 읽고 싶은 글이었습니다. 문장들은 사진 속에서 춤을 추고 삶과 함께 살아있는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글입니다. 네, 8번째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룰루 밀러의 책입니다. 한마디로 경이로운 책입니다. 네, 읽으면 읽을수록 빠져들면서 마지막 장에는 경악했습니다. 2020년 원작이고요. 이 책은 제가 읽은 책은 2021년 12월에 나온 책입니다. 상실, 사랑, 그리고 숨어있는 삶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전기, 회고록, 과학적 모험담이지만 혼돈의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엄청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책의 원제는 Why Fish Don't Exist입니다. 과학 전문 여성 기자의 글솜씨는 물론 내용 구성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설보다 더 다이나믹하고 완벽한 플롯이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혹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룰루 밀러의 책입니다. 그 다음 9번째인가요? 네. 시민 불복종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그 소로. 정말 우리에게는 웰던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작가이죠. 2020년 6월에 나온 이 번역본은 1849년에 나온 시민 불복종과 더불어 랠프 waldo 에머슨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삶과 정치론과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정치관과 존 브라운 투쟁기가 함께 실려 있습니다. 네, 시민 불복종 그 자체는 얼마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월든과 함께 소로의 대표적인 시민 불복종은 1846년에 정부와 관련된 개인의 권리와 의무라는 소로의 강연의 제목을 고친 것입니다. 정말 마틴 루터 킹, 넬슨 만델라 등 소로의 이 책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만큼 시민불복종, 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시민의 역할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고찰한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책입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이네요. 네, 7번째 내 인생의 책의 마지막 10권입니다. 이 책은 제가 요즘 영화도 보면서, 동명의 영화도 보면서 새롭게 꼽은 책입니다.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프랑켄슈타인이죠. 그리고 메리 셸리의 책이고요. 프랑켄슈타인은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사람은 그 괴물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를 만든, 괴물을 만든 사람이 프랑켄슈타인이니까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괴물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프랑켄슈타인 하면 그 괴물을 떠올리긴 하지만 어쨌든 프랑켄슈타인은 그 괴물을 만든 과학자, 만든 사람이라고 알면 좋겠습니다. 1816년에 시인 바이런 경, 의사 존 폴리도리, 남편 셸리와 모인 자리에서 괴담을 하나씩 짓기로 약속해서 무서운 이야기는 시작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당시 19살이었던 메리 셸리의 경이로운 데뷔작이 1818년에 탄생합니다. 이 번역본은 제가 2012년에 나온 책을 읽었고요. 인간 본성에 숨겨진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한 책이 19세기 초의 19살 소녀에게 나왔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고요. 저는 이 책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 생명체가 탄생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특이점, 인공지능의 어떤 특이점이 다다른다면 정말 그 생명체까지 그런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지경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생명공학과 인공지능으로 인한 비의식적 알고리즘의 혁신적 발전으로 인하여 유기체적 생명이 아닌 비유기체적 생명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생명체까지 만들어내는 신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이 프랑켄슈타인이 너무나도 그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만들어 놓은 그 생명체처럼 우리 인간이 그 유발 하라리 호모데우스처럼 신의 영역에 과연 들어가서 생명체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또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그 괴물로 인하여서 얼마나 정말 불행이 이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비유기체적인 생명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만약 그 비유기체적 생명이 탄생이 된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또 얼마나 불행이 닥칠 것인가? 그 프랑켄슈타인처럼 말이죠. 그것을 고민해 보게 한 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거 그 프랑켄슈타인은 비규체적인 생명의 탄생을 앞두고 숙고해 볼 만한 그런 책이 아닌가 싶어서 내 인생의 책 7번째 마지막 책으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7번째 내 인생의 책 10권을 소개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것, 끌리는 것, 자기 취향에 맞는 책 골라서 읽기를 추천합니다.